1월 14일 밤에 햇무리가 지다. 비가 내리다. 황궁하다. 사원부에서 이방관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예조에서 임금께 상황을 조노를 올려주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다음과 같다. 책보안을 근정전한 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에 향하게 하고 전하에 배례하는 자리를 대궐들 가운데에 설치하여 북쪽을 행하게 하고 장막은 대궐들의 동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은 임금이 중신들을 불러 이 시해를 토벌할 방략을 의논했다. 좌승지 어세공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가 경으로서 오래도록 승지의 임무를 맡기려고 하였는데 지금 북방에 사변이 일어났으니 경은 마땅히 가서 이를 진정시켜라 하였다. 11월 11일 왕의 방탕이 극도에 달하여 사방에 기이한 짐승을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또한 무사들을 파견하여 범, 표범, 곰돼지, 노루 등을 산채로 잡아오게 하여 후원에 가두고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친히 쏘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제위 11년 4월 12일 사시는 논한다. 왕이 음탕함이 날로 심하여 종친과 신하들의 가족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녹수나 궁인을 시켜 누구의 아내인지를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두었다가 밤에 강제로 간음했다. 5월 24일 시약청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정신이 혼미하고 복부가 가득 부풀어 오르며 혀가 마르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병의 증세를 물으니 혹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가느다란 소리로 답하기도 하였는데 태반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사원부에서 청하기를 예문대교가 신들이 아랠 때 코를 골고 침을 흘리는 불병을 저질렀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어이구, 모두가 한시도 놓칠세라 사초를 기록하는데 왈왈 사관님은 침까지 흘리며 졸다니요. 체력 관리 안 되면 그만두세요. 열심히 하는 사관분들께 민폐입니다. 네, 그럼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은 어디에 소속된 분들일까요? 바로 예문관과 춘추관입니다. 고려시대 때 한림원으로 불린 예문관과 사관으로 불린 춘추관이 하나의 관서로 통합되어 예문춘추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고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태종 1년에 예문관, 춘추관은 다시 분리되었는데요. 먼저 예문관을 살펴보면 임금님의 명령문과 의례문서와 같은 글을 지었고 임금님 곁에서 사초를 기록하였습니다. 품계는 의정부 영의정이 예문관 정의품으로 겸직하고 정의품 대제학을 비롯해 당상관들은 임금님의 명령문을 짓는 일을 담당하였고 실제적으로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 임무는 정치품 본교, 정팔품 대교, 정구품 검열이며 이들은 춘추관 기사관도 겸임하여 실록 편찬 자료인 시정기를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예문관이 글을 짓는 곳이라면 춘추관은 시정기와 실록을 편찬하고 관리 보존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예문관은 전임이었던 반면 춘추관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승정원, 육조 등의 각 인원이 춘추관 겸관으로 발탁되어 소속된 관서의 문서를 검토하고 제출해 주었습니다. 임금께서 승하하면 실록청이 설치되는데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 실록청 총재관이 되고 당상들은 검열을 담당하고 낭청들은 실무진이 되어 편찬 작업을 합니다. 원래 두세 대를 뛰어넘어야 공정하다고 조선 초의 신하들이 주장했으나 태종 때도 세종 때도 임금들은 이를 윤허해주지 않고 추진하여 다음 대에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라의 정변이라도 일어나면 기존의 사관 기록은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인물들도 다르게 평가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선조들은 기록을 중시했기에 반대쪽 기록일지라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자신들 당론에 맞게끔 수정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기록이 중요하다 보니 사관직을 뽑을 때도 매우 엄격했는데요. 먼저 가문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문과급 제자로서 강직하고 근면해야 했습니다. 사관직은 총 8명으로 교대로 당직하며 임금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날씨를 시작해 임금님의 건강과 언동, 그날의 정무와 신료들의 말들을 기록하며 수많은 상소와 공문서를 읽고 암기하고 있어야 했고 치열한 당쟁 속에서 신하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사관의 눈으로 소신껏 기록해야 했기에 위험도 따랐지만 임금도 실록 편찬 전까지는 열람할 수 없었기에 사관의 임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연산 때는 사관의 기록을 문제 삼은 무오사화가 일어난 만큼 규정 역시도 통하지 않았죠. 그만큼 사관의 기록은 후세로 전해지기에 어떠한 평가로 남겨질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사초는 입시사초와 가정사초가 있는데요. 입시사초는 국정의 주요 사안을 기록한 사초로서 소속 관서에 보관해 두었고 가장사초는 인물평가와 사관의 견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기록돼 있어 사관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편찬 시기에 춘추관에 제출합니다. 실록청이 설치되면 검열을 관장한 도청과 이 3방으로 나누어 분담되는데 제위기간이 길면 6방으로 구성되고 보통 3방으로 하여 각 방의 낭청들이 국정기록 문서 시정기와 사초, 승정원일기, 여러 문집 등을 가지고 연월일순으로 분류해 편년체로 1차 초초를 만들어 도청에 넘깁니다. 다음 당상관들이 검열하여 교정하면 2차 중초가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검열하여 문장 체제를 통일하고 정돈하면 3차 정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정초본을 인쇄하면 실록 편찬이 완성됩니다. 그동안 선왕의 실록을 애타게 기다린 임금은 수고한 실록청에 연회를 베풀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 사관들은 나중에 문제의 여지를 없애고자 사초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냇가로 몰려가 세초 작업을 하죠. 햇볕에 잘 말린 종이는 재활용되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태종실록은 총 36권이었습니다. 편찬된 실록들은 내사고인 춘추관에 보관하고 외사고인 충주, 성주, 진주로 나누어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가 불에 타버려 필사적으로 지켜낸 진주 서고의 실록만이 보존되었습니다. 이후 실록을 더욱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고자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정극산에 보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문관, 춘추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실록 속 기록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실록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예문 춘추관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하였다. 매양 정전에서 만기를 재결하고 신료들을 접견할 때에는 원컨대 사신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듣도록 하소서. 겸관으로서 수찬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각기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하여 사초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으로 보내게 하소서.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에 직접 공첩을 보내어 무르 시행한 것이 정령에 관계되고 권계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이 사사와 검상조례사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에 조례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네, 대조실록의 기사입니다. 예문 춘추관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임금께 본 관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주요 관서에 명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여 크고 작은 일까지 듣게 해달라는 것. 둘째, 보고 들은 바는 기록하여 사초로 만들어 춘추관에 보관하게 해달라는 것. 셋째, 서울, 지방관하에 통지문을 보내어 각 관서의 현황을 공문서로 보내게 해달라는 것과 아울러 최고 정무기관 노당은 법률 조례를 모두 써서 그 철의 마지막 날에 예문 춘추관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예문대교 양복내가 조회에서 아를 때의 코를 골고 침을 흘려 불경하였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예문관 검열 최수로가 조계에 들어와 참여하여 코를 골며 졸고 있었으니 유리장 80에 해당합니다. 세종실록의 두 기사입니다. 한 분은 침까지 흘리고 자고 또 한 분은 코를 골고 자고. 세종께서 일을 많이 하신 임금이라 사관들도 쉴 틈이 없었는지 하여도 그렇지 직무 중에 잠을 자다니요. 잘못을 바로잡는 대쪽 같은 사헌부 대관들이 그냥 넘어갈 일 없죠. 결국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는 잠을 자는 실수를 안 했는지 두 분 다 백성의 고율에 힘쓰라고 현감으로 부임받았습니다. 맹사성이 주었다. 사성의 자는 자명이며 신창 사람이었다. 병인년에 을과 첫째로 발탁되어 춘추관 검열에 보직되었고 여러 번 승진하여 전해승, 기거사이, 우원납이 되고 나아가서는 수원 판관이 되고 옮겨서는 면천 군수가 되었다가 부름을 받아 내사 사인이 되었고 예조이랑 사원시 사중승, 간이우상 기상시가 되었다가 나가서 공주목사가 되고 불려서 사관을 제수하였다가 대원에 발탁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이조참회, 예문제학, 한성부윤, 사원부대서, 인영부윤 예호공이 사조판서, 의정부 찬성사, 판우군도 총재부사가 되었다가 정민년에 의정에 임명하였는데 을묘년에 면직되기를 청함으로 이에 그대로 치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큰 정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나아가서 문의하였다. 이에 죽으니 나이는 79세였다. 부음이 상문되니 임금이 슬퍼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거해하고 조회를 정지시키고 관에서 장사를 보아주게 하였다. 시오는 문정이니 충신하고 예로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청백하게 절조를 지킴을 정이라 한다. 사성의 사람됨이 종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예우하는 것은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벼슬하는 선비로서 비록 계제가 얕은 자라도 보이고자 하면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물러갈 때에도 역시 몸을 구부리고 손을 모으고서 가는 것을 보되 손님이 말에 올라앉은 후에라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 장령 부원군 성성린이 사성에게 선배가 되는데 그 집이 사성의 집 아래에 있으므로 매양 가고 올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지나가기를 성린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였다. 또 음률에 능하여 혹은 손수 악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워서 무릇 조정의 큰 일이나 거관 처사에 과감하게 결단하는데 단점이 있었다. 외아들 귀미는 먼저 죽고 손자가 둘이 있으니 조증과 계증이었다. 실록에는 벼슬자의 생애와 지적을 남긴 행장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죽었다.
맹사성 역시 젊은 시절 춘추관 사관 일을 하신 분이고 여러 관직을 거쳐 세종대왕의 업적에 많은 공을 남기신 분입니다. 또한 황희와 함께 청백리까지 오른 분입니다. 행장은 인물 됨됨이가 반드시 기록됩니다. 아무리 업적을 쌓았다 해도 자기 영달만 쫓는 인물이었다면 가치 평가는 떨어집니다. 맹사성은 높은 벼슬을 했음에도 예의와 공손하였다는 칭송과 관료로서 결단력이 부족하였다는 결점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관의 검은 붓 끝에 공과 시 고스란히 실려 후세에 평가받게 됩니다. 예조가 아래기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족의 부녀자가 한둘이 아니니 조정에서 반드시 10분 참작하여 명백하게 결정한 뒤에야 피차 난처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중대한 데 관계되는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좌의정 최명길이 헌해하기를. 사로잡혀갔던 부녀자에 관한 일에 대해서 지난해 비국의 개사 중에는 예지를 인용하여 증명하면서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뜻을 갖추어 진달하였으며 상께서도 별도의 전교가 계셨습니다. 진풍 부원군 장유는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장계를 올려 진달한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진이 고로들에게 들으니 선조조의 임진년 외변이 있은 뒤에 전교가 있었는데 지난해 성상의 전교와 서로 부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왕에서 전하는 바로 말한다면 그때 어떤 종실이 상소하여 이혼을 청하자 선조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문관이 이미 다시 장가를 들었다가 아내가 쇠환되자 선조께서 후치 부인을 첩으로 삼으라고 명하였으며 그 처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정실 부인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재상이나 조관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처를 그대로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아 명문거족이 된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어찌 예는 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때에 따라 마땅함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 예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이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출신 사족으로서 속환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자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를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하여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남편으로 돈이 부족해 속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차례로 가서 속환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100집에서 원망을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겠습니까? 진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물정으로 참작해보아도 끝내 이혼하는 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 뒤로는 사대부집 자제는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다시 합하는 자가 없었다. 사시는 논한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저리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편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저리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비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령되게 선조 때의 일을 인용하여 헌해하는 말에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추어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 당시의 전교가 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미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 설령 이런 전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본받을 만한 규례는 아니니 선조 때 행한 것이라고 핑계하여 오늘에 다시 행할 수 있겠는가. 선정이 말하기를 저리를 잃은 사람과 짝이 되면 니는 자신도 저리를 잃는 것이다. 저리를 잃은 부인을 다시 취해 부모를 섬기고 종사를 받들며 자손을 낳고 가세를 잇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 100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사만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는 명길이다. 풍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사시는 논한다. 실록 한편에는 사관의 논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자호란이 지나고 몇 년 후 포로로 잡혀간 일부 부녀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반기기는커녕 부인들 몸이 더럽혀져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며 새 장가를 들게 해달라고 상소했고 조정은 이들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에 최명길이 의견을 내놓길 나라의 변고로 그렇게 된 것을 어찌 아녀자들의 잘못이겠냐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여인들이 있는데 만약 이혼을 허락한다면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고 이역만리 귀신이 될 것이라고 이혼을 반대합니다. 하여 사관은 논합니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마땅히 자결하지 않고 돌아온 것은 절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삼고
이혼을 반대하는 최명기를 풍속을 무너뜨리고 오랑캐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평을 남겨놓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가 의리와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문화라고 하지만 전란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든지심, 시비지심을 우선 고려했다면 비판보다 포효하는 논평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록의 찬수는 일체 시정기를 따라서 하고 있는가. 김상철이 말하기를 시정기를 주로 하되 정원일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병조 판서 최재공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포쇄관으로 있을 적에 시정기를 대략 보았는데 볼만한 것이 없어서 도리어 정원일기만도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실록을 어떻게 징신할 수 있겠는가. 하니 최재공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숭묘실록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논단이 전후가 각기 달랐습니다. 지비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으니 신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원일기의 소략 또한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김상철이 말하기를 연석에서의 이야기는 더더욱 소로합니다. 연석에서 수작한 일 가운데 백성과 나라에 관계된 것은 외인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주서가 금령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숨겨 비밀에 붙이고 있으니 이런 풍조는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서가 연석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써내기를 게을리한 까닭인 것인데도 감히 임금의 하교가 있었다고 하니 매우 무상한 짓이다. 정조 제위 1년 때입니다. 영조실록 편찬에 대해 논하는 기사인데요. 실록 편찬은 사초를 기준으로 삼는다지만 앞서 사관이 각 관청의 공문서를 정리한 시정기를 먼저 삼고 사초와 승정원 일기 등을 가지고 편찬합니다. 기사를 보면 정조 임금이 시정기대로 잘 이행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최재공은 서적을 점검하는 포쇄관직을 맡았을 때 이미 살펴봤는지 시정기의 부실함을 아뢰며 승정원 일기가 더 나은 편인데 승정원 일기 역시 소루하다고 아뢰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영조실록은 염려와 달리 국정기록 및 임금과 신하들의 언동이 다른 데의 실록만큼이나 세심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종대왕실록이 완성되었다. 실록은 모두 83책인데 부록이 1책이다. 5곳의 사고에 소장할 것이 모두 합쳐 420책이고 진화하는 부록이 또 1책이다. 총재관 이하 당랑과 춘추관의 영감사 이하 당랑이 배진하고 창덕궁 춘추관의 사고에 봉안하였다. 정조 1년에 실록청 총재관을 뽑고 정조 2년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정조 제위 5년에 영조실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조 임금의 제위 기간이 51년 7개월로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긴 만큼 시간을 걸려 편찬되었습니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린 영조실록이 완성되자 정조 임금은 그동안 수고한 실록 청시아들에게 상을 내리고 세초 작업을 하는 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행정관서 예문관과 춘추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화이팅해서 뵙겠습니다.